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아의 양성 뇌전증에 대한 설명과 또 소아 뇌전증 환자에서 어, 약물, 항경련제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롤란딕 뇌전증과 소발작 뇌전증, 약물 중단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일단 했는데요. 그래서 요게 아마 이 제목에서 롤란딕 뇌전증이랑 소발작 뇌전증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진단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소아 환자에서 이 뇌전증이 가장 빈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뇌전증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진단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양성 뇌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성 뇌전증을 포함해서 모든 환자들에서 이제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서 약물 중단을 할 수 있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지금 교수하고 있는 조재서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꼭 중요한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붙이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 똑같은 하나의 질병 또는 증후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뇌전증이라고 대부분은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아이가 어떤 종류의 뇌전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약을 고르고 언제 약을 끊을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사실 아는 것이 이 내 아이의 예후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이 세부 분류가 치료 반응, 약물 선택, 예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단과 추적 관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뇌전증이라고 알고 계신다면은 한번 요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번 외래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지를 한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정확한 대답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지 않은 뇌전증도 굉장히 많지만 소아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뇌전증을 의심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뇌전증을 진단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뇌전증이 대체 왜 생기는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다 다른 거고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유전자 이상, 아니면 뇌종양과 같은 뇌 구조적 이상, 내지는 뭐 자가 면역 질환, 감염 같은 선행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원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직 다수의 뇌전증 환자에서는 뚜렷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물론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신호 전달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하지만 이게 왜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현대 과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성 롤란딕 증후군은 어떤 병인가요? 양성 롤란딕 증후군, 영어로는 비나인 롤란딕 에필lep시는 소아 뇌전증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교적 가장 흔한 뇌전증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요 소아에서는 굉장히 발병 나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른들에서는 뭐 20대, 뭐 50대, 40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언제 발병했냐에 따라서 이 분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 롤란딕 증후군은 일반적으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아주 어리게는 2세, 아주 많게는 12세에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나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양성 롤란딕 뇌전증을 어 이 맞는지 일단 고민을 1차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양성 롤란딕 증후군, 뇌전증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발작 뇌전증, 양성 롤란딕 증후군 이런 모든 거는 소위 말하는 자가 소멸성 뇌전증, 그러니까 양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가 소멸성이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예후가 매우 좋다. 이렇게 일단 분류가 되는 것이고 치료를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없어지는
형태의 뇌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성 롤란딩 뇌전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련은 수면 중에 나타나고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이 떨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침을 흘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로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나일 롤란딩, 양성 롤란딩 뇌전증은 잘 일어나 있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뇌파도 수면 뇌파가 이상이 있고 깨어 있을 때는 괜찮은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진단된 절반 정도의 환자가 그냥 안면 근육만 떨리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신 발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몸을 다 부르르 떨고 침을 흘리고 뭐 소변을 보고 하는 경련이 발생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소발작이 아닌데 양성 롤란딩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련의 지속 시간은 5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5분이 넘어간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진단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밤에 생겼는지, 몇 살에 생겼는지, 발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를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뇌파 검사를 할 때는 대부분 수면 중에 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면 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줘서 재우는 경우도 있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침에 잠을 좀 덜 재우고 와서 자연 수면으로 뇌파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병원에서 자연 수면을 택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저희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연 수면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 결국에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 뇌파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수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8시간 정도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소량의 약을 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아무래도 호흡 저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머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뇌파를 붙이는 건데 이제 양성 롤란딩 증후군의 특징이 여기 파란색 내지는 주황색으로 된 뇌 쪽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머리를 그냥 십자가로 놨을 때 십자가에서 가로로 질러가는 부분에서 이상 뇌파가 보이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자다가 깨서 침 흘리고 입을 오물거리고 손을 떨고 이제 국소발작을 하는 건데요. 요런 형태의 경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환자들은 아니고 유튜브에서 일단 따왔습니다. 진단을 할 때 그럼 MRI를 대부분 이제 찍자고 하셔서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지. MRI는 뭐 양성 롤란딩이라고 정말 확신이 있다면 사실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MRI 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아이가 항균근제를 먹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양성 롤란딩 뇌전증은 자가소멸성 뇌전증,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지는 뇌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련 없이 잘 성인기로 이제 이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련이 빈번한 경우, 전신대발작이 관찰되는 경우, 낮에도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또 인지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는 항균제 투약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양성 롤란딩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성 롤란딩이라고 아마 진단이 되셨으면은 트리렙탈이란 약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뭐 라미탈, 케프라, 올필, 파이콤파 등 다양한 항균제도 반응을 잘해서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인지는 뭐 정해져 있진 않고 그 뇌파나 아이의 상황 그리고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잘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얘네들 과연 이제 아이들 예후가 어떤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양성 롤란딩 환자들은 평생에 15번, 15번 이내에 경련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하고
아이가 뭔가 치료를 하는데도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처음에는 양성 롤란드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한 4분의 1 환자에서는 약물을 쓰지 않고도 그냥 좋아졌고요. 90% 정도의 환자에서는 한 2년 정도 쓰다가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약 하나를 쓰고 적정 용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경련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은 형태의 뇌전증입니다. 네, 이거는 한국 데이터를 저희가 예전에 연구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조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뇌파도 계속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은 찍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병 이후 4년 뒤에 정상화가 되고요. 12세 정도에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5세에서 9세 사이에 발병을 했으면은 저희가 2-3년 정도 치료를 하고 인제 약을 끊어 보는데 계속 뇌파가 이상한 경우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4년 정도가 되면은 약을 충분히 끊어 볼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특이한 정보지만 재미있는 얘기인데 아이가 어릴수록 비정상 뇌파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쪼끔 더 다른 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유전이 되는가? 약 20% 정도, 25% 정도의 롤란딩 뇌전증 환자들은 가족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 경향을 있다고 인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어떤 유전자가 뭐 유전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떤 양성 롤란딩 환자로 인제 컸어도 '내 아이한테 뭐 이게 물려줄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병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양성 롤란딩 뇌전증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은 받고요. 그게 아니고 뭐 전반적인 질문이라면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렌드 메이커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소아 뇌전증을 앓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면서 어지러움증이 심하면서 간헐적으로 몸에 힘이 빠짐과 동시에 발과 손이 심하게 떨어진다. 멍도 자주 때리고 현재는 신경과 교수님을 뵈면서 한 달마다 경과를 바라보고 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될까요? 뇌전증에 관련된 걸 수 있을까요? 오르필 처방전과 리보트릴 적은 복용 중입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양성 롤란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질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약간 질문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완치 판정이라는 말이 사실 뇌전증에서는 굉장히 인제 쓰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서 환자가 지금 오르필과 리보트릴을 복용 중이라면은 아마 담당 선생님은 완치라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을 쓰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담당 교수님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치라기보다는 현재는 약을 쓰면서 경련이 없는 상태에 도달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경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좀 필요한 형태의 뭐 증상처럼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인제 개개인별로 뭔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꼭 이 상태는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서도요, 뭐든지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꼭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단순하게 뭐 어떤 건강보조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교수님께 물어보셔도 전혀 이렇게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아니니깐요. 예,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증상은 꼭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네, 어떤 질문이든 진료실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다음 박지연 님 질문은 소발장 뇌전증 한번 보시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흔한 양성 뇌전증의 경우는 이제 소아 소발작 뇌전증, Childhood Absence Epilepsy라는 비교적 흔한 뇌전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10에서 17% 정도, 대략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5세에서 6세에서 발병을 하지만 아주 어리게는 4세, 아주 많게는 10세에서 발병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늦게 발병하는 것이면은 이게 청소년기의 소발작 뇌전증이라는 병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후가 조금 더 좋진 않기 때문에 그 나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self-limiting epilepsy, 자가 소멸성 뇌전증으로 따로 분류되어서 좋은 예후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희가 소발작이라는 말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소발작이라는 거를 옛날에는 이제 국소발작을 소발작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 손만 까딱거린다든지, 뭐 한쪽이 뭐 얼굴만 좀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소발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혼용되지 않게 저희가 국소발작과 소발작, absence seizure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absence seizure는 결국에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아이가 생활을 하다가 몇 초간 잠깐 멍해지고 반응이 없고, 그때 이제 불러봐도 대답을 못하고 말을 시켜도 이제 기억을 못했다가 다시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지? 본인은 전혀 이제 그 한 10초 정도의 의식 소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형태의 경련입니다. 물론 이런 환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신 대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혹시 분류가 맞는 건지 한번 재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면요.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 전 세계 뇌전증 학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샘플 비디오인데요. 보시면은 막 말을 하다가 순간 가호흡을 하면서 본인은 멍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제 요런 형태의 경련이 소발작 뇌전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병력 추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일단 지금 발병한 나이대, 뭐 발달 지연이 있는지, 예전에 열성 경련을 했는지, 가족 중에 경련을 하는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요런 형태의 경련을 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뇌파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잘 때 하는 뇌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런 경우는 과호흡, 검사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호흡을 가쁘게 쉬는 것으로 인해서 경련이 유발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소발작이. 그랬을 때 매우 특징적인 뇌파 소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진료실에서 뇌파를 보여주시는 교수님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굉장히 특징적으로 머리 전체를 침범하는 3헤르츠, 1초당 3번 정도 경련파가 지나가는 그런 뇌파 소견을 보이게 되고, 요 순간이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대답을 못하는 의식이 소실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정말 소발작만 있는 경우는 엑소석시마이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이텍스로 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대발작이 동반되는 경우는 발프로익 애시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필이라고 알고 있는 올필이나 데파코트, 이게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라미탈로 알려져 있는 라모트리진,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양성 롤란딕보다는 조금 더 예후가 조금은 좀 덜 좋은데요. 그래서 65% 정도의 환자에서는 약물을 중단하고 경련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2세 정도에 도달해서는 약물 중단 후에 이제 경련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중단을 할 수 없는 환자 한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환자들은 다른 종류의 뇌전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양성 뇌전증 환자들이 과연 나중에 커서도 잘 지내는지, 학업은 혹시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런 양성 뇌전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뭐 학습 지연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최근 아무튼 연구들의 트렌드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특수 교육이 필요할 확률이 좀 더 높고 학업 성취도가 조금은 낮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이 정확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지는 아직은 알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1 등 하는 원래 1 등을 할 수 있었던 아이가 뭐 특수반을 갈 정도로 굉장히 나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뭐 1 등을 하던 아이가 10 등 아주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학습 저하 정도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 약이 안 좋은 건지 뇌전증이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련을 자꾸 하는 것이 이런 발달과 지능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1 이라면 경련을 계속하는 거의 부작용은 100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소아 소발장 뇌전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지연 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가 멍하니 있다가 기억을 못하는 증상을 반복하고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요게 지금 요 질문이 딱 소아 소발장 뇌전증에 해당되는 우려가 되는, 해당되는이 아니라 우려가 되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혹시 지금 비디오를 보셨다면 혹시 비슷한 증상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꼭 저기 소아신경과 의사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병원에는 다 있으니까 뇌파 검사를 하고 한번 의사 선생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네, 나머지 질문은 또 다음 거 강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이 양성 롤란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소아 소발장 뇌전증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뇌전증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환자분들이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양성 롤란딩 같은 경우는 사실 끝나 봐야지 롤란딩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특징적인 뇌파와 특징적인 소견 경련을 하더라도 양성 롤란딩이라고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끊었을 때 재발이 없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양성 롤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성이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아이는 뇌전증이고 원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약물 중단이 가능할까? 이게 제일 많이 진단할 때 이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소아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인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 먹고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끊어서 뭔가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고 약을 끊자고 하시는 걸 오히려 싫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이 주 결정권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을 안 주고 싶으시죠. 당연히 이거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인제 항상 저도 받는 질문은 약을 시작을 하기도 전에 대부분 약은 끊을 수 있는 거냐?" 이걸 항상 물어보십니다. 요게 인제 여기서부터는 좀 영어로 된 자료가 쪼끔씩 있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연구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에서 약물을 그럼 과연 끊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끊었을 때 재발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끊었을 때 성공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대규모 스터디입니다. 약 한 2,000명 정도의 여태까지 보고된 환자들을 분석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 스코어링 시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몇 점, 어디에 해당하면 몇 점에서 리스크 위험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환자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연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알아서 잘 끊는 계획을 잘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경련 기간이 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부터 경련을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도 하고 2달 뒤에 하고 3달 뒤에 했다. 그런데 4 달째부터는 더 이상 경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4 달째 경련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요런 기간이, 그러니까 경련이 없는 순간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약물 중단 시에까지 경련이 없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좀 더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발병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약물 중단이 조금 더 어렵고요. 열성 병력 경련이 있는 경우, 또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또 약을 끊기 전에 뇌파가 이상한 경우는 약물 중단에 불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끊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좀 불리하다, 좀 성공률이 남들보다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약 중단 후 5년간 경련을 안 할 가능성을 성공으로 가정을 한다면 대략 60% 정도의 환자에서 약물 중단을 성공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그 서울대병원과 저희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한국에서 한 데이터입니다. 약물 중단을 한번 실패한 환자들이 또 끊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요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처음 약물 중단을 시도했을 때는 대략 60% 정도의 환자에서 약물을 끊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경우는 대략 40% 정도의 환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불리하게 만드는지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중단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분은 정확히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뇌전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끊을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유전적인 뇌 구조적 이상, 선행하는 감염이나 선행하는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는 중단이 좀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소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자가소멸성 뇌전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가소멸성 뇌전증, 소위 말하는 양성 롤란딕이나 소아 소발작 증후군의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했어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랬을 때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양성 롤란딕의 환자 같은 경우는 실패했어도 또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끊을 수 있고요. 소아 소발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경우도 두 번째 약물 중단을 시도하는 경우도 경련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경련이 없던 기간이 짧을수록 중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아마 끊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여기 환자분들 중에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약물을 끊는 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끊고 나서 재발한 게 아니라 약물을 끊는 과정에서 재발을 했다면 두 번째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이거를 약물을 끊어보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내 병이 악화가 되거나 혹시 약 용량을 너무 늘려야 되거나 뭐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기존의 약으로 그냥 돌아갔을 때 경련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원상복귀를 시켰으면은 환자도 뭔가 더 이상 경련을 안 하는 상태가 유지가 잘 됐고요.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 약을 좀 늘리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는 환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끊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약물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모든 환자들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담당 교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환자에 맞춰서 약물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약물 중단을 시도하는 경우 60%의 환자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특히 소아환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약물 중단 시 실패를 했어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지만 재발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고 또 남자들은 군대 문제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를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은 대학 입시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뇌전증의 가장 안 좋은 유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뭔가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끊지 않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님이 성인 뇌전증 치료에 꼭 3당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네, 이건 병원마다 아마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이제 중증도의 환자라면은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선생님이 권하셨으면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진료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상담 치료를 오히려 권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지원 시스템까지는 잘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오히려 못 해드리는 병원이 많고, 다니시는 병원에서 그런 걸 해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잘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엔젤님, 소아내전증은 엄마가 임신 시 어떤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지, 어느 정도 완치가 되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어떠한 병도 그 부모님이 잘못해서 생기는 병은 없고, 특히 소아내전증은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면은 뭐 태중에서 감염이 명확하게 있었다든지, 뭐 임신을 하는 과정 중에서 뭐 음주를 심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정말 극한의 상황, 내지는 정말 잘 있지 않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뭘 잘못해서 소아내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저희는 항상 이런 거를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부모님의 잘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완치라는 개념도 저희 요 비욘디 채널에 보시면은 이 완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는 그 소아내전증 강의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완치라는 개념은 최소한 약물을 다 중단을 하고 5년 정도는 경련이 없는 상태를 완치로 정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내전증의 경우는 양성내전증, 자가소멸성 뇌전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성인기에서 약을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다기보다는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소아내전증을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정확한 진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정확한 진단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엔젤님, 제 두통에서 신경과를 갔는데 리보트릴 반알을 줬는데 너무 잠이 쏟아져서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다른 분들이 이런지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너무 졸리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약을 특히 두통 환자에서 약을 쓰는 이유는 본인의 증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데 본인이 힘드시면 굳이 저 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덜 졸린 약들도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마토리님, 예비군 훈련 중에 쓰러져 약간의 발작이 있었는데 뇌전증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엔젤님, 소아내전증과 성인내전증의 원인이 다른지, 보통 발작은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지, 처음 증상으로 내원을 해서 진단이 되는지. 네, 일반적으로 원인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의 그 원인은 다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하게 되고, 처음 증상, 어떤 증상,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발작으로 인해서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병력을 청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파를 검사를 해보고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라님, 저희 아이는 소아내전증을 진단받고 4년 전 진단을 받아 약을 케파라만 먹다가 이번에 담당 교수님이 바뀌면서 트리에타에 추가되었는데 2가지를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2가지, 3가지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2가지, 3가지를 쓴다는 말은 뭔가 경련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를 썼을 때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트리lep탈과 케프라는 같이 써도 되는 약이고, 담당 교수님께서 이거는 환자에게 맞춰서 잘 진료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먹어도 안전합니다. 네. 암모나이트님,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으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상의 없이 끊으시면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상의 없이 다른 약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약 이런 것들을 싫어하지 않고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뇌전증 약을 먹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약의 성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한약이 많기 때문에 뇌전증 약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 함부로 끊어서 안 됩니다. 끊었는데 괜찮네, 인제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니깐요. 그래서 끊을 수 있지만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끊어야 되고, 뭔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성공률이 높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된다는 걸 이미 담당 교수님은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끊으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님, 지금 주신 그 질문이랑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약을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뇌전증 약과 한약이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저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암모나이트님, 뇌전증 약을 먹고 있는데 팔이 떨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간혹 가다가 약의 부작용인 경우도 있고, 뇌전증의 아주 초기 증상, 그러니까 국소 증상인 경우도 있고, 내지는 뇌전증과 전혀 관계없는 증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담당 교수님께 꼭 이걸 상의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떨림이라면 이것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증상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박지연님, 뇌전증 증상이 있는 아이 소아과로 데려가나요? 하나요? 그러니까 네, 어떤 증상인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네, 뇌전증 증상이 있는 아이는 꼭 소아신경과에서 보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근데 1차, 2차 병원에서는 웬만하면은 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3차 병원으로 오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주김님, 케프라 750mg 먹고 있는 중2 남학생 엄마입니다. 홍삼이나 녹용도 먹이면 안 될까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뭐 식품 정도로 나온 것들은 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한약이라면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크리스탈님, 뇌전증 증상이 있는데 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뇌전증 환자가 왔을 때 저희가 뇌파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찍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인생을 24시간을 사는데 2-30분 정도 뇌파에서 우연하게 발작파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뇌파가 괜찮은 경우에는 24시간 비디오 뇌파라고 해서 이렇게 CCTV를 달아 놓고 머리에 뇌파를 붙이고 그걸 24시간 동안 보면서 그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뇌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니라면은 일단은 요 증상은 뇌전증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증상에 따라서는 뇌전증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질문은 요 정도로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강의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소아뇌전증은 절대 부모님의 잘못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발생하는 병입니다. 대신에 소아뇌전증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약물을 중단을 해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약물 중단을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자의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꼭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의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환자분께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